야, 늙은이, 어딜 기어가 죽고 싶어.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가르는 거친 목소리였다. 퇴근 시간의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처럼 인파로 가득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해가 저물고 있었고, 사람들의 지친 얼굴 위로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모두가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진 채 다음 버스에 몸을 싣기 위해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 혼잡함 속에서 이수연은 투명한 유리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녀의 귓속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감은 두 눈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분리시켜 주는 듯 했다. 달아빠진 코트와 평범한 슬랙스 차림의 그녀는 이 삭막한 도시의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든 그저 그런 직장인 중 한 명으로 보였다. 그때 기다리던 버스가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정류장으로 들어섰다. 닫혀있던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모두가 버스 문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무질서한 움직임 속에서 고성과 짜증 섞인 목소리들이 뒤섞였다.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다. 젊은 남자 무리가 인파를 거칠게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옷을 걸쳤지만 그들의 태도는 저급하기 짝이 없었다. 그 중심에 있던 박철민이라 불리는 남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노인을 귀찮다는 듯이 어깨로 강하게 밀쳤다. 힘없는 노인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이 들고 있던 낡은 장바구니가 터져버렸다. 잘 익은 사과 몇 알이 사방으로 굴러갔고 두부 한 모가 으깨졌으며 초록색 소주병 하나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 났다. 순식간에 정류장 바닥은 노인의 소박한 저녁거리들로 어지럽혀졌다. 주변 사람들이 순간 악하는 소리를 냈지만 그뿐이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박철민 무리의 위협적인 인상 앞에서 누구도 섣불리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괜한 일에 휘말려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박철민은 넘어진 노인을 보며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 시발 재수 없게 진짜 노인네가 알아서 좀 피해야 할 거 아냐. 그의 친구들은 옆에서 키득거리며 동조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주변의 침묵을 핥히었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쭈글쭈글한 손이 바닥을 더듬었지만 떨리는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흩어진 식료품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이 어려 있었다. 그 순간 대구르르 굴러가던 사과 하나가 어떤 신발 끝에 멈춰섰다. 유리 벽에 기대어 있던 이수연의 신발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있었다. 귓가에 흐르던 음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초점이 잡혔다. 그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노인과 그를 비웃는 젊은 남자들에게 정확히 고정되어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침착했다.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그녀는 이어폰 줄을 정성스럽게 감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이상하게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한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였다. 성큼성큼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다. 그녀는 박철민 무리를 지나쳐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등장에 박철민의 조롱 섞인 시선이 잠시 멈칫했다. 웬 평범한 여자가 끼어드는가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수연은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먼저 노인의 상태를 살피듯 그의 무릎과 손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묻은 사과를 옷소매로 닦아내고 깨진 두부를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치웠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분노도 동정심도 아니었다. 그저 훈련된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듯 묵묵하고 기계적인 정확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박철민의 오만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들이 투명인간 취급이라도 당하는 기분이었다. 한 친구가 박철민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다. 야, 저 여자 뭐냐 갑자기 나타나서 영웅놀이 하는 거야.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박철민이 헛기침을 하며 수연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어이, 아줌마.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갈 길이나 가시지. 하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깨진 소주병 조각을 조심스럽게 모아 휴지에 싼 뒤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부축을 받은 노인은 비로소 힘겹게 몸을 가눌 수 있었다. 그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수연에게 말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가씨, 나 때문에 괜히. 수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노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인을 안전한 벤치에 앉힌 뒤 천천히 몸을 돌려 박철민과 그의 무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지친 직장인의 눈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처럼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는 무감정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박철민의 눈을 꿰뚫었다. 그 시선에 담긴 무게감에 박철민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버스 정류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수연의 등장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이제 곧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버스를 타려던 발걸음도 휴대폰을 보던 시선도 모두 이쪽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외면했던 사건의 중심에 호련히 나타난 한 평범한 여자가 만들어낼 파장이 무엇일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막 이 도시의 작은 무대 위에서 1막이 끝나고 예측 불가능한 2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이수연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민의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조용하지만 정류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 저 어르신께 사과하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꾸짖음도, 분노도, 애원도 아니었다. 그저 수정 불가능한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하고 단호한 어조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철민의 얼굴에 걸려 있던 조롱 섞인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라도 들은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경멸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뭐,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사과. 그의 웃음은 신호탄과도 같았다. 옆에 있던 친구 2명도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푸아하 철민아, 저 아줌마가 너더러 사과하란다. 세상에, 요즘은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정의의 사도라도 납셨나 봐. 그들의 비웃음 소리는 정류장의 삭막한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박철민은 웃음을 거두고는 과시적인 동작으로 수연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고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듯한 무례함이 가득했다. 낡은 코트, 평범한 구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만만한 여자라는 결론을 내린 듯했다. 어이, 아줌마.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무시와 성차별적인 편견이 뚝뚝 묻어났다. 여자가 왜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이런 것 말이야. 남편한테 가서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라고. 아줌마는 그냥 집에 가서 얌전히 밥이나 하고 애나 보는 게 어울려. 사회생활이라는 게 뭔지 알기나 해. 그의 발언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주변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여성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몇몇 남자들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박철민 무리가 뿜어내는 폭력적인 분위기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그저 이 불쾌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이수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박철민이 던진 모욕이라는 돌멩이는 어떠한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르신께 사과해.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오히려 더 커져 있었다. 수연의 그 평온함이 박철민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겁을 먹거나 최소한 얼굴이라도 붉히며 당황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벽처럼 그의 모든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에 굵은 스크래치가 생기는 기분이었다. 야, 너 지금 내 말 못 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내가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했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네가 뭐라도 돼. 경찰이야. 판사야. 그는 손가락으로 수연의 가슴팍을 거의 찌를 듯이 위협적으로 흔들었다. 수연은 그의 손가락을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내려다본 뒤 다시 그의 눈을 응시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이고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는 거지. 그녀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했다. 감정적인 동요 없이 오직 팩트만을 전달하는 그녀의 방식은 감정과 허세로 가득 찬 박철민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아예 멀찌감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자신 때문에 젊은 여자가 봉변을 당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연은 노인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박철민의 친구가 다시 한번 나섰다. 야, 그냥 무시해. 저런 여자 상대해봤자 우리만 피곤해. 버스나 타자. 그가 박철민의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지만 박철민은 이미 오기가 발동한 상태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주제도 모르는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시끄러워. 박철민이 친구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오늘 내가 저 여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고 말겠어. 그는 다시 수연에게 바짝 다가섰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명백한 악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수연의 귓가에 대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솔직히 말해봐. 관심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아니면 혹시 나한테 꼬리치는 거야? 방법이 좀 구식이네. 하지만 뭐, 얼굴은 반반하니 내가 오늘 특별히 한번 놀아줄 수도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저급한 말들이 수연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가워졌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겉은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박철민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할 마지막 기회다. 셋을 세지.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그 말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과 무게감에 순간 박철민조차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곧바로 수치심과 분노가 그 감각을 덮어버렸다. 고작 여자 하나에게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웃기지 마. 내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주고 말고야. 박철민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를 쳤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수연의 어깨를 밀치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의 친구들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의 뒤에서 험악한 표정으로 수연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정류장의 공기는 이제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아슬아슬한 대치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는 저 거친 남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 애초에 그녀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생각이 있기는 한 걸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오직 이수연. 그녀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고 있었다. 그녀의 다음 행동, 다음 말이 이 모든 상황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었다. 웃기지 마. 내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주고 말고야.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박철민의 고함이 버스 정류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얼얼한 감각과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미묘하게 달라진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는 이 구역의 왕이어야 했고, 왕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특히 저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 앞에서는 절대로. 그는 자신의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과장된 행동을 선택했다. 그는 보란 듯이 수연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툭툭거림이 아니었다. 손가락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온 체중을 실어 강하게 밀치려는 명백한 물리적 공격이었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이 버릇없는 여자를 바닥에 보기 좋게 넘어뜨려서 누가 이 상황의 지배자인지를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이었다.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박철민의 손바닥이 수연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는 승리를 예감했다. 자신보다 체격도 작고 힘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여자였다. 당연히 비명과 함께 뒤로 낮아빠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손바닥 끝에서 전해져 온 감각은 그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사람의 어깨가 아니었다. 딱딱하고 차갑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잘 닦인 거대한 화강암을 밀어내는 듯한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수연은 그의 힘을 정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대한 고목처럼 아스팔트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단 1mm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충격은 박철민에게로 역류했다. 그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강한 힘으로 밀친 만큼 그 반작용도 고스란히 그의 손목과 어깨로 되돌아왔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두꺼운 강철벽에 부딪힌 듯한 찌르르한 통증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두 걸음 뒤로 주춤거리며 균형을 잡아야 했다. 그 순간 버스 정류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박철민의 옆에서 키득거리며 상황을 즐기던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칼로 자른 듯 뚝 그쳤다. 그들의 입은 어설프게 벌어진 채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방금 일어난 비현실적인 광경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상황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평범한 여자는 이제 미지의 존재가 되었고, 약자를 괴롭히던 포식자는 당황한 먹잇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수연의 얼굴이 변했다. 지금까지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던 지친 직장인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무표정하고 공허해 보이던 눈동자에서 희미한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혹한의 겨울밤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광채가 깃들기 시작했다. 피곤함에 살짝 감겨있던 눈꺼풀이 완전히 떠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눈빛이 예리한 칼날처럼 드러났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목표물을 포착한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그저 풍경의 일부처럼 존재감이 없었다면 이제 그녀는 주변의 모든 빛과 공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박철민은 그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순간 숨 쉬는 것을 잊었다. 눈앞의 여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듯한 극심한 혼란과 함께 원초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뱀처럼 기어 올라왔다. 그의 뇌가 위험 신호를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다. 도망쳐라. 무릎 꿇어라. 사과해라.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수연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사치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박철민의 고막과 영혼을 파고들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한마디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넌 그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은 협박이나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미래를 예언하는 신탁과도 같았다.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선언이었다. 박철민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폭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힘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친구들도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다면 그는 평생 겁쟁이라는 놀림감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얄팍한 자존심이 본능적인 공포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공포는 분노로 변질되었고 분노는 무모한 객기를 낳았다. 씨발. 까짓 거 여자 하나한테 쫄 쏘냐. 그는
이성과 본능이 보내는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버텼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저 여자의 허풍일 뿐이라고, 강한 척하는 연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리고 그는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기 위해 다시 한번 입을 열고 주먹을 치켜들 준비를 했다. 박철민의 이성은 공포와 자존심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에서 끝내 발을 헛디뎠다. 그의 눈에 이수연의 차가운 평온함은 더 이상 미지의 힘에서 비롯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함의 증거로 비쳤다. 고작 계집애 하나가 라는 생각은 독처럼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어 남은 이성의 잔해마저 마비시켰다. 그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폭력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분노로 인해 어설펐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만큼은 명백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수연의 코트 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질긴 옷감이 그의 소나기에서 우그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수연을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당겨 그 잘난 척하는 얼굴에 공포를 심어주고 싶었다. 이 씨발년아, 오늘 내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철민은 다시 한번 극심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분명히 수연의 옷깃을 잡았다. 그런데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마치 유압 프레스로 단단히 압축된 강철 덩어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었다.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오히려 수연의 몸은 그가 힘을 주면 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등대처럼 그의 모든 분노와 폭력을 묵묵히 받아내며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수연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박철민이 자신의 옷깃을 잡는 것을 그저 허락했을 뿐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성가신 벌레 한 마리가 자신의 몸에 붙은 것을 잠시 지켜보는 듯한 초월적인 무관심이었다. 그 태도는 박철민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수연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느리고 침착해서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박철민의 손에 잡히지 않은 그녀의 오른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낡은 코트 안주머니를 향했다. 그 손동작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급박함도 없었다. 마치 매일 아침 신문을 꺼내드는 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 느린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실로 엄청났다. 박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뭐지, 저 주머니 안에 뭐가 있지, 혹시. 무기,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아니면. 칼 공포가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하지만 이미 옷깃을 잡은 손을 놓을 수도,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얼어붙은 채 그녀의 손이 무엇을 꺼내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이 길고 긴장감 넘치는 대치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드디어 수연의 손이 코트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박철민이 상상했던 그 어떤 흉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하고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가죽 지갑일 뿐이었다. 너무나 예상 밖의 물건에 박철민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지갑, 지금 이 상황에 지갑을 꺼낸다고. 수연은 그 낡은 지갑을 말없이 열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지갑이 열리자 그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다. 신용카드 몇 장, 접혀 있는 지폐 몇 장, 그리고 투명한 비닐창 너머로 보이는 한 장의 신분증. 그것은 평범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니었다. 묵직한 청록색 배경에 선명한 금박으로 새겨진 국방부의 문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 박철민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지갑을 박철민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녀는 그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비닐창 부분을 그의 동공 바로 앞에 고정시켰다. 박철민의 시선이 신분증에 밝혔다. 그의 뇌가 그 안에 담긴 정보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지금의 수연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군복을 입은 그녀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금의 피곤한 직장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의지와 강철 같은 규율로 단련된 군인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사진을 뚫고 나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계급 중령 초링.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단어. 중령. 르트넌 코로넬. 보통 사람이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군대의 영관급 장교. 대대장급 지휘관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그의 망막을 태웠다. 성명 이수, 연 리슈옌 그녀의 이름. 군번 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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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의 심장을 멎게 만든 결정적인 한 줄. 소속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 Undivided by Seal.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지옥주 훈련으로 유명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부대. 국가가 보유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 전쟁이 나면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살아있는 인간 병기들의 집단.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철민의 뇌가 모든 정보의 처리를 끝마치는 순간 그의 세상은 암전되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귀에서는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시간의 흐름이 멈췄다. 버스 정류장의 소음, 사람들의 시선, 차가운 바람,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그의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신분증 한 장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듯했다. 그가 지금까지 조롱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려 했던 상대, 그저 만만해 보이는 아줌마, 밥이나 해야 할 여자.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SEAL의 현역 중령이었다. 으깨. 박철민의 목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연의 옷깃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펴지며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의 동공은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인해 피놀처럼 작아졌다. 얼굴의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해졌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몸이 비틀거렸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친구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신분증의 내용을 어깨너머로 확인하는 순간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명은 자신도 모르게 미쳤어.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한 명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한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감히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린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을 채우고 있던 침묵은 이제 다른 종류의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숨 막히는 긴장감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공포가 뒤섞인 성스러운 침묵에 가까웠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오드. 세상에, 저분이 중령이라고. 여자 UDT 장교 말도 안 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더 이상 그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전설이었고 신화였다. 그녀의 낡은 코트는 이제 위장복으로 보였고, 그녀의 피곤한 얼굴은 수많은 작전을 수행한 베테랑의 훈장처럼 보였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신화가 현실에 강림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수연은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지갑을 닫아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신분증 한 장이 그 어떤 웅변이나 폭력보다도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해 버렸기 때문이다. 심리전은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몸으로 가르쳐주는 일뿐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공포에 질린 박철민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충격과 공포. 박철민의 정신을 지배한 것은 오직 그 두 가지 감정뿐이었다. 눈앞의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UDT 중령.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망령처럼 맴돌았다.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고, 몸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한 먹먹함만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공포의 이면에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의 허세와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한순간에 주제도 모르고 덤비다 망신당한 양아치로 전락했다. 친구들의 경악한 표정, 주변 사람들의 경외 어린 시선, 이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공포와 수치심이 그의 정신 속에서 충돌하며 마침내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감정을 만들어냈다. 바로 이성을 상실한 분노였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의 뒤틀린 자존심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저것도 결국 여자일 뿐이야. 신분증 하나로 사람을 놀라게 했을 뿐이라고. 여기서 저 여자를 쓰러뜨리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판단이었지만, 패닉에 빠진 그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 그아. 박철민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이수연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싸움 기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분노를 실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주먹이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극도의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친구들 역시 이성을 잃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박철민을 도와
저 여자를 제압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시발하는 욕설과 함께 그들 역시 양쪽에서 수연을 향해 동시에 쇄도했다. 3명의 남자가 1명의 여성을 향해 달려드는 험악한 광경. 주변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든 상황은 끝이 나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시간이 압축된 것처럼 보였다. 이전까지 바위처럼 고요하게 서 있던 이수연의 몸이 박철민이 움직이는 그 찰나의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박철민의 주먹이 향하는 궤도에서 반보 옆으로 비켜섰을 뿐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유연해서 마치 한 마리 검은 표범의 춤사위를 보는 듯했다. 전력을 다해 허공을 가른 박철민의 몸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심하게 쏠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연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박철민의 뻗은 팔목을 아래에서 위로 감아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다른 쪽 손바닥이 그의 팔꿈치 관절 뒷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불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악! 박철민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이 꺾이는 극심한 고통에 그의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수연은 그의 힘이 빠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꺾인 팔을 지렛대 삼아 그의 몸 전체를 회전시켰다. 박철민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무력하게 한 바퀴 돌더니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얼굴부터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단 한 번의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박철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들던 두 친구가 잠시 주춤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달려들던 기세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수연을 향해 주먹을 뻗었다. 수연은 몸을 낮췄다.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 남자의 발목을 자신의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한 남자는 중심을 잃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넘어졌다. 동시에 그녀는 상체를 일으키며 왼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향해 팔꿈치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팔꿈치는 정확히 상대방의 손목 안쪽, 신경 다발이 모여있는 부분을 가격했다. 악! 남자는 팔 전체에 퍼지는 끔찍한 마비감에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며 손날을 세워 남자의 목 옆 경동맥 부분을 가볍게 하지만 정확하게 가격했다. 가격이라기보다는 누른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툭 하는 가벼운 충격.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다.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어 일시적인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이었다. 모든 상황은 이제 완전히 종료되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는 다시 한번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폭력적인 난투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무술 시범 혹은 예술의 경지에 오른 정교한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수연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 그녀의 옷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중심에 처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는 그저 성가신 벌레 몇 마리를 치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꺾인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박철민. 발목을 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친구. 그리고 기절한 채 미동도 없는 또 다른 친구. 잠시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약자를 괴롭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이제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넘어 경외의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그녀의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힘.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다. 수만 시간의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완성된 완벽하게 통제된 기술이자 예술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이다의 순간이었다. 오만하고 무례한 자들이 자신의 힘을 맹신하다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위의 존재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응징당하는 순간, 그 광경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짜릿하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억눌려 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는 대리만족이었다. 수연의 마지막 행동은 이 모든 상황에 활용점정을 찍었다. 그녀는 널브러진 새 남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한번 훑어본 뒤 다시 자신의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번에 그녀가 꺼낸 것은 지갑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작은 통신 장비였다. 바로 군용 스마트폰이었다. 이수연의 손에 들린 것은 평범한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투박한 검은색 케이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일반적인 제품들보다 훨씬 두껍고 견고해 보였다. 그것은 외부의 충격이나 물, 먼지로부터 내부를 완벽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된 군용 전술 스마트폰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켰다. 화려한 배경화면 대신 복잡한 암호와 보안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먼저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몇 번의 터치로 잠금을 해제했다. 그녀는 110이나 119 같은 익숙한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저장된 연락처 목록에서 하나의 번호를 선택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일반적인 통화 연결음 대신 짧고 기계적인 신호음 몇 번이 울리고는 곧바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떠한 인사말도 없이 그저 짧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 보안. 말씀하십시오. 수연은 널브러져 있는 새 남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박철민과 대치할 때와는 또 달랐다. 사적인 감정은 완벽하게 배제되고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의 권위와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보고하는 기계처럼 필요한 정보만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했다. 여기는 이수연 중령. 그녀의 첫마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가진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물론 바로 옆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박철민의 귀에 그 말은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현재 위치 강남구 XX동 34 5번 버스 정류장. 민간인 3명이 노인에 대한 폭행 및 현역 장교에 대한 신체적 공격 행위를 보임. 대상자들은 모두 제압된 상태. 그녀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 정확한 용어 선택. 그것은 평범한 시민의 신고 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 상황을 보고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민간 경찰이 아닌 군 사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에 의거한 정식
절차 진행을 위해 즉시 관할 헌병대 수사과 인원을 현장으로 출동시키도록. 헌병대. 그 단어가 수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던 박철민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팔이 꺾이는 고통조차 순간 잊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수만 번 메아리쳤다. 헌병. Military Police.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들은 군대 내의 경찰이자 검찰이었고 군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민간 사법기관보다도 무섭고 철저한 존재들이었다. 박철민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 폭행십이 아니었다. 그는 현역 군인, 그것도 중령 계급의 장교를 공격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었다. 군인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였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다루는 것은 동네 파출소의 경찰관이 아니라 국방부 직속의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가진 돈과 인맥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그는 무슨 짓을 저지르든 아버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비싼 변호사를 사고 경찰서장과 웃으며 밥을 먹고 합의금 몇 푼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달랐다. 상대는 대한민국 국군, 그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강인하기로 유명한 해군 특수전전단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돈이 국방부의 자존심 앞에서 통할 리가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이 일에 개입하려 드는 순간 그의 집안 전체가 군을 모독한 죄로 풍비박산 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완전히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안락하고 오만한 세상이 아닌 법과 규율이 강철처럼 지배하는 전혀 다른 세계의 법칙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꺾인 팔의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공포가 되어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려왔고 수연은 미련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는 팔짱을 낀 채 새 남자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국가의 시스템이 움직일 시간이었다. 그녀의 그 고요한 기다림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었다. 박철민은 차라리 그녀가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몇 대 더 때려주기를 바랐다. 그 무심하고 차가운 침묵이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그는 완전히 끝났다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역사적인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이 참교육을 당하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 권력이 한 명의 조용한 여성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이수연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과도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아니면 5분, 체감상으로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저 멀리서 익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는 미묘하게 다른 더 낮고 위압적인 경광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차량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경찰 피오엘리스이라고 쓰인 순찰차가 아니었다. 어두운 국방색 자체에 선명한 흰색 글씨로 헌병 MP이라고 새겨진 군용 지프 2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버스 정류장 앞에 급정거했다. 끽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량들에서 전투복에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과 K 소총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민간인을 상대하는 부드러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공기는 이제 정말로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군용 지프가 멈춰서고 헌병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버스 정류장의 공기는 완전히 변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불미스러운 시비가 벌어지던 일상의 공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엄격한 군사 작전 구역으로 변모했다. 헌병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혼란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수십 번은 반복 훈련한 것처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선두에 선 장교로 보이는 인물이 이수연에게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국방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중위 강민준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그의 눈은 수연의 얼굴과 그녀의 뒤에 널브러진 세 남자를 빠르게 훑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경례를 받았다. 수고한다.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강중위는 마치 거대한 산이라도 마주한 듯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비록 계급은 수연이 훨씬 높았지만 이곳은 그녀의 작전 구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모든 처리를 헌병들에게 일임하겠다는 무언의 의사를 표했다. 그 사이 다른 헌병들은 이미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2명의 헌병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꺼내 들어 순식간에 사건 현장 주변을 둘러쌌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물러서 주십시오. 여긴 군사 통제 구역입니다. 라는 단호한 외침에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나야 했다. 다른 헌병들은 쓰러져 있는 박철민과 그의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일어나. 군사경찰이다. 헌병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기에는 민간인을 대하는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범죄자를 다루는 기계적인 냉정함만이 존재했다. 꺾인 팔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박철민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헌병의 군홧발을 보고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못 일어나겠습니다. 팔이.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헌병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헌병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박철민의 성 한쪽 팔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박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 나왔다. 기절했던 친구는 어느새 정신을 차렸지만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친구는 여전히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관은 교통사고나 단순 폭행 사건 정도로 생각한 듯 느긋한 표정으로 현장에 접근했다. 아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말을 걸어오던 경찰관은 현장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심상치 않은 광경이었다. 중무장한 헌병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젊은 남자들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듯한 포스를 풍기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베테랑 경찰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자신이 함부로 끼어들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실례지만 무슨 일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강민준 중위에게 다가가 물었다. 강 중위는 경찰관을 흘끗 쳐다본 뒤 자신의 헌병 신분증을 보여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국방부 헌병대입니다. 군 관련 사건이니 저희가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장 주변의 교통 통제나 협조해 주십시오. 그의 말투는 협조 요청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다. 경찰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는 군사 사건에 민간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상대가 국방부 직할 헌병대라면 더더욱 그랬다. 그는 수연 쪽을 힐끗 쳐다보며 강중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강중위는 수연을 향해 경외감이 담긴 시선으로 한번 바라본 뒤 경찰관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해군 특전단 이수연 중령님이시다. 경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중령, 그것도 특전단.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료 경찰관에게 고갯짓을 한 뒤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이제 이 사건의 주역이 아니라 헌병들을 돕는 조연에 불과했다. 민간 권력과 군사 권력의 서열이 이 작은 버스 정류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헌병들은 박철민과 그의 친구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당신들은 현역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박철민은 군인 폭행이라는 죄명이 자신의 귀에 선고처럼 밝히는 것을 들으며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컥하는 소리는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잠시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굴던 그들은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앞에 무력한 부품처럼 그런 강해선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군용 지프를 향해 걸어갔다. 수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강중위가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중령님, 간단하게 상황 진술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작전 보고를 하듯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저기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저 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내가 제지하자 나에게 위협을 가하며 물리적 공격을 시도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모두 제압했다. 목격자는 다수. 그녀의 진술은 육하 원칙에 따라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강중위는 수첩에 빠르게 내용을 받아 적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역시 특전단 지휘관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겁에 질린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피해 진술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고개만 연신 끄덕였다. 그는 잠시 후 자신을 부축하는 헌병의 손에 이끌려 지프에 올라탔다. 그는 차에 타기 전 수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수연은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박철민 일당은 범죄자로서, 노인은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헌병대 차량에 올라탔다. 이제 현장에는 수연과 몇몇 헌병들, 그리고 멀찍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시민들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경외와 존경이 가득 담긴 눈으로 이 모든 일을 일으키고 순식간에 정리해버린 한 여성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장군이나 정치인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정의 그 자체처럼 보였다. 헌병대 지프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남기며 사라지자 버스 정류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는 듯 멍한 표정으로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이수연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정리하는 헌병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다. 한편 헌병대 수사과로 이송된 박철민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동네 경찰서의 유치장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취조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헌병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군형법 법전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압감을 풍겼다. 박철민은 꺾인 팔에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공포였다. 그는 수사관 앞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냥 작은 시비였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여자도 너무 심하게. 하지만 그의 변명은 차갑고 단단한 벽에 부딪힐 뿐이었다. 수사관은 그의 말을 자르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작은 시비라고 당신이 시비를 건 상대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 수사관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폭행한 이수연 중령님은 지난 10년간 대테러 작전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온 분이다. 수많은 훈장을 받았고 부대 내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라고. 그런 분에게 계집애니 밥이나 하라느니 그런 모욕을 퍼부었단 말이지. 수사관의 말을 듣는 순간 박철민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그저 평범한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국가적인 영웅이었다. 이런 인물을 건드렸으니 일이 쉽게 끝날 리가 만무했다. 예상대로 사건은 일사천리로 상부에 보고되었다. 헌병대 수사과의 보고서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거쳐 해군 본부 법무실로 즉시 전달되었다. 해군 참모총장의 책상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는 데는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해군 수뇌부는 경악했다. RD divided by CO. 그것도 영관급 지휘관이자 부대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이수연 중령이 민간인에게, 그것도 길거리에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은 해군 전체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해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서 다시는 군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해군 참모총장의 분노에 찬지시가 떨어졌다.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비화되었다. 해군 법무실 소속의 최고 엘리트 검찰관들이 이 사건에 배정되었다. 한편 아들이 헌병대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철민의 아버지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었다. 그에게 법이란 돈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는 고무줄 같은 것이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아들이 저지른 사고의 전말을 파악했다. 웬 여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여자가 군인이라고 계급이 중령 박 회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나는 내가 아는 국회의원한테 전화 한 통 넣고 변호사 불러서 합의금이나 두둑하게 챙겨주면 끝날 일을. 그는 자신만만하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의원님. 나 박 사장인데 별건 아니고 우리 아들놈이 작은 실수를 해서 군인 하나를 좀 건드린 모양인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네. 의원님, 힘으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소? 전화를 받은 국회의원은 처음에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사장, 당신 아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상대가 누군지 알아? 해군 특전단, 이수연 중령이야. 지금 국방부랑 해군 본부가 발칵 뒤집혔어. 나보고 지금 거기에 끼어들라는 거야. 내 정치 인생 끝장날 일 있어. 국회의원은 박 회장을 질책하더니 다시는 이런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오. 나는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 회장은 당황했다. 그가 믿었던 권력의 라인이 너무나도 쉽게 끊어져 버렸다. 그는 이번에는 법조계에 인맥이 넓은 거물급 정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회장님, 이건 제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는 개인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입니다. 특히 UDT 같은 특수부대는 자기 식구 챙기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손을 댔다가는 제 변호사 자격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이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렸다. 박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상대가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원칙 그 자체였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은 언론에도 조금씩 새어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남 버스 정류장, 특전사, 여군, 양아치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나갔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 삽시간에 온라인을 뒤덮었다. 영상 속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건장한 남자 셋을 제압하는 이수연의 모습은 대중을 열광시켰다.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군은 더 이상 사건을 조용히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이를 군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해군 정훈 공보실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수연 중령의 신상과 그녀의 공적을 일부 공개했다. 대중은 그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전쟁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론은 완전히 그녀의 편이었다. 박철민과 그의 친구들은 국민 양아치로 낙인 찍혔다. 상황은 박철민에게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해군 검찰단은 그에게 군형법상 군인에 대한 폭행, 협박 혐의뿐만 아니라 상관 모욕 혐의까지 적용했다. 비록 박철민이 민간인이지만 공격 대상이 현역 장교이고
그 내용이 군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박철민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의 건설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그의 회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불법 하도급, 공사비 횡령,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묻혀있던 먼지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국세청과 검찰이 동시에 박 회장의 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아버지가 평생 쌓아 올린 비리의 성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된 것이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그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정작 이수연 자신은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사건이 있었던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고 낡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TV를 켜면 자신의 얼굴이 영웅처럼 포장되어 나왔고 스마트폰을 열면 자신을 칭송하는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영광스러운 무용담이 아니라 잊고 싶었던 과거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낸 고통스러운 계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아니, 정확히는 도망쳐 왔다. 그녀가 떠나온 것은 군대라는 조직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올가매는 지독한 악몽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차가운 비와 함께 그녀의 의식을 적시기 시작했다. 1년 전 적성국의 해안가,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밤이었다. 그녀가 이끌던 UDT SEAL 침투조는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경계 병력을 제압했고 목표 지점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 철수까지 불과 10분. 바로 그때였다. 팀장님 오시 방향. 적 매복조. 팀의 막내였던 김진우 하사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그는 이제 막 22살. 항상 해맑게 웃으며 수연을 친누나처럼 따르던 재능 많고 용감한 대원이었다. 그의 외침과 동시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예측하지 못한 완벽한 기습이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 분명했다. 전원 엄폐, 수연의 명령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총알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지옥 속에서 그녀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퇴로가 막혔고 적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이대로는 전멸이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하지만 유일한 돌파구를 선택했다. 자신이 직접 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이 측면으로 우회해 포위망을 뚫는 것이었다. 내가 유인한다, 김하사. 나를 엄호하고 나머지는 비지점으로 이동.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김하사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수연은 이미 몸을 날린 후였다. 그녀는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적의 총알을 피하며 그들의 화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그녀의 희생적인 움직임 덕분에 팀원들은 무사히 퇴로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적의 저격수가 쏜 한 발의 총알이 김하사의 어깨를 꿰뚫었다. 그 비명과 함께 쓰러진 김하사를 보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쓰러진 김하사에게 달려갔다. 정신 차려. 진우야, 조금만 버텨. 그녀는 피를 흘리는 그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엄폐물 뒤로 옮기려 했다. 바로 그때 김하사가 그녀를 힘껏 밀쳐냈다. 팀장님, 먼저 가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눈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적이 던진 수류탄이 바로 그의 옆에서 폭발했다. 굉음과 섬광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는 폭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후였다. 임무는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녀는 가장 아끼던 부하를 자신의 눈앞에서 잃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그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매일 밤 그녀를 악몽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팀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기한 휴직을 신청했다. 군복을 벗고 이수연 중령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사건은 바로 그 도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힘없이 쓰러진 노인을 보는 순간 피를 흘리며 자신을 밀어내던 김하사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수십 년간 뼛속까지 새겨진 군인의 본능이 그녀의 의지를 앞질렀다. 그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TV 화면 속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그저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처 입은 군인일 뿐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수연 중령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벗어 던질 수 있는 옷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 그 자체였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도망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시내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입원 수속을 밟고 있는 김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이고, 중령. 아니, 은인께서 여길 어찌. 수연은 조용히 다가가 노인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그를 다시 눕혔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그냥 누워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버스 정류장에서와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그날 많이 놀라셨죠. 저 때문에 괜히 더 무서우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에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아니, 중령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수연은 그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엉망이 되었던 장바구니를 떠올리고는 말했다. 저녁 식사 준비하시던 길이셨죠. 제가 망쳐버렸으니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그녀는 이미 노인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 그녀는 노인과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건강을 살핀 뒤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복잡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악몽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힐 것이고 김하사에 대한 죄책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힘은 누군가를 해치는 폭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떠나간 김하사가 그녀에게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총기를 되찾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수연 중령의 이야기는 서서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파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고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박철민과 그의 친구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우발적인 실수와 젊은 날의 치기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군 검찰의 논고는 단호했다. 본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피고인들은 약자를 짓밟고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엄벌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군인을 모독하는 풍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단호했다. 박철민은 군인 폭행 및 상관 모독죄 등이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의 친구들 역시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아들의 어리석음으로 시작된 나비효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박 회장의 건설사를 덮쳤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비리의 성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수사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결국 회사의 파산과 함께 자신 역시 법의 심판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오만함의 대가는 이처럼 철저하고 완벽하게 치러졌다. 사건이 벌어졌던 버스 정류장은 하나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참교육 정류장 혹은 UDT 정류장이라 부르며 그날의 통쾌했던 사건을 이야기꽃으로 피웠다.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던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누군가 곤경에 처하면 혹시 저분도 숨은 고수가 아닐까? 라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모두가 그날의 사건을 통해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수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김하사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군용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상관이자 해군 특수전전단 사령관이었다. 이중령, 잘 지내나? 네. 전 단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령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이야기는 다 들었네. 자네답지 않게 큰 소란을 피웠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따뜻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쉬는 동안 평범하게 잘 지낼 줄 알았더니 자네는 어쩔 수 없는 군인인가 봐. 죄송합니다. 사과할 것 없네. 오히려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의 위상이 바로 섰어. 다들 자네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네. 사령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본론을 꺼냈다. 이중령, 이제 그만 복귀하게.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조용한 도시의 뒷골목이 아니라 조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최전선이야.
자네의 후배들이, 그리고 내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빛 도시 너머로 멀리 푸른 바다가 아른거리는 듯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그 바다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였지만 단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네, 전단장님, 복귀하겠습니다. 몇 주 후, 진해의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 검은 베레모에 UDT 휘장을 단 전투복을 다시 입은 이수연 중령이 순직 장병 추모비 앞에 서 있었다. 비석에는 수많은 선배와 동료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중 하나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하사 김진우. 그녀는 차가운 비석 위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오랫동안 쓸어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어떤 강철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우야, 이제 편히 쉬어. 남은 임무는 내가 이어갈게. 내 목까지. 내가 모두를 지켜낼게.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완벽한 지휘관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찾던 평화는 도망치는 삶 속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추모비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인 뒤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부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있어야 할 진짜 자리로 마침내 전설이 돌아온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사회에는 평범한 모습 뒤에 놀라운 힘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